다음 문장이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에 적합하면 O, 틀리면 X 표하시오. 같은 반 친구에게 동건아, 선생님이 너 빨리 교무실로 오시래. 이건 뭐 하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죠.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동건이 좀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쵸? 오라고 해. 라고 했을 거를 다른 사람이 동건이한테 전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그쵸?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고 하시오를 줄여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오라쇼. 이렇게 해야 되죠. 오라고 하시오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오시래라고 하게 되면은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존댓말로 걔를 오라고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건이를 오라고 했을 때 그냥 오라고 해 이렇게 했겠지, 오시라고 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쇼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자네 선친께서는 편안하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지칭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편안하신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셨으니까 편안하신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든 돌아가신 분 앞에는 손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손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주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하신가니까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춘자를 붙이는 거예요. 춘부장께서는 이렇게요. 춘부장께서는 또는 뭐 춘장께서는 이렇게 춘자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할 때 춘자. 예, 선자, 오늘은 이 선자만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아버지든 다른 사람의 아버지든 선자를 붙여가지고 호칭을 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선친께서는이 아니라 춘장께서는 또는 춘부장께서는 이렇게요. 예.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지칭해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친자를 붙이는 거예요. 가친, 뭐 엄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가친께서는, 뭐 저희 엄친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당신 생각을 잘 말씀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당신, 그 다음에 뒤에 말씀, 맞는 표현인 거죠. 이 당신이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 중에서 몇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 주로 쓰죠. 근데 2인칭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상대방, 여기 있는 상대방의 이름 대신에 쓸 때 당신은 2인칭이죠.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보게 되면 교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안 계신 교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한 거잖아요. 3인칭이에요. 그리고 3인칭 당신은 높임을 나타내주는 제기대명사예요. 높임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요, 제기대명사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제기대명사 있죠? 예, 그래서 영어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제기라는 말을 붙여서 제기대명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여튼간 이거 3인칭으로 쓴 거죠? 높임 표현이라고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에서 되게 좀 특이하다. 왜? 말을
자신이 하는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이라고 하지만 높일 때도 말씀이라는 걸 쓰죠. 그렇죠?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을 낮추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말을 높인 편으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낮춘 편이기도 되기도 한다. 시청의 간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전우치 과장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신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직함이 나왔는데 바꿔야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근무하는 과장 전우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상대방을 말을 할 때는 높인 편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호칭이 그 다음 이름 다음에 오는 게 정상이죠. 교수님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문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문하고자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렇죠? 예. 자문을 구하다, 자문을 받다, 이게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다. 자문하고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문을 받다, 자문을 구하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게 뭐죠? 사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사하다가 맞아요.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으로부터 누구누구 선생님에게 사사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사사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쓰인 이 말씀은 교수님이 하는 말을 높인 표현으로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춰서 말씀이라고 한 거라고요. 얘도 적절하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접을 마친 후 면접관에게 면접관님 수고하십시오. 이건 우리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수고하십시오.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수고라는 말은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거다라고 해놨어요.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한자에서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한자에 수고할 때 그 숫자가 받을 숫자고 고자가 고생, 고통 이런 뜻이에요.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말이죠. 고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수고라는 말은 절대로 윗사람한테는 쓰면은 안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 그 다음에 아랫 사람 같이 다 어떤 일을 끝마쳤어요. 끝마치고 나서 그냥 아랫 사람이 윗 사람한테 일을 다 끝마친 상태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국립국어원 거기에는 하여튼 윗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 두 가지를 더 알아두세요. 저 수고라는 말이 있고 야단 맞다 할 때 그 야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부.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엇을 당부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탁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었죠? 야단 있죠? 나는 아버지께 야단 맞았어. 이거 안 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면요 꾸중을 들었어. 이렇게요. 그래서 하여튼간 야단, 수고, 당부 윗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제 주사를 맞으실게요 이렇게 됐죠? 주사를 맞으실게요. 이건 병원에 가면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주사 맞기 전에. 그렇죠? 필요 이상의 높임 표현이다. 그러면은 저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사 놓을게요. 주사 놓을게요 하면 되죠. 간호사가
환자한테 주사를 놓기 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예, 주사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아니면 그냥 주사 놓겠습니다. 하도 같은 표현이에요. 주사 놓겠습니다. 아니면 주사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저 집은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 이렇게 되죠. 예. 여기서의 관건은 저 부부하고 그 간 있잖아요. 걔를 부셨을 거냐, 띄었을 거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 간이 어떤 단어 뒤에는 쓰게 되면 붙여 쓰고요. 그냥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어떤 단어 뒤에는 붙여 쓰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부부간은 붙였어요. 뭐 부부간, 뭐 동기간, 형제간 막 이런 거 붙여 쓴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자식간이라는 것도 형제간은 붙여 쓰는데 자식간은 붙여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주셨어. 이렇게 되겠어요. 이 보태주셨어도 뭐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얼마간, 그 다음에 부부간 이렇게 되는데요. 저 얼마간 같은 경우도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되죠? 하마터면이 아니라 하마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트면이 아니라 터면 이렇게. 하마터면. 하마터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뜻이 조금만 잘못했더라면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뜻이 조금만 잘못했더라면이니까 그냥 조금 강조해서 터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암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였다. 절대절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죠? 예, 절체절명이에요. 이 채 할 때 첫자가 몸체자를 쓰는 거예요. 몸체. 예.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없는 모든 곳 이렇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예, 방방곡곡 이런 뜻이에요. 방방곡곡. 원래 이 방자가요 마을 방자입니다. 마을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버리다. 과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을 말을 하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예, 침수봉대 이렇게 있죠. 침자가 바늘 침자고요. 봉자가 막대기를 뜻합니다. 봉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부정적인 면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핵심이에요.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 이렇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면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7번이 답이 돼요. 뭐죠? 반면교사. 교사는 알잖아요, 교사. 근데 반자가 반대를 뜻하는 반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면, 얼굴 이런 뜻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용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 사실 중용이 중요함을 이루는 중용이라는 게요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중요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답은 5번이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읽어요. 과유불급 무슨 뜻이죠? 이 과자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지나가다 과자잖아요. 근데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치다. 지나친 것은 유자가 오히려 유자예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칠 급자예요. 미치지 못한만 못하다.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2번이 답이 되죠. 조령목에 조자가 아침 조자고요. 모자가 저물다. 저녁 모자예요. 아침에도 바꾸고 저녁에도 바꾸고 아침에 명령했던 것을 저녁에도 바꿨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읽어요? 예, 다다익성. 말하면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이 6번 약육강식 이렇게 되죠? 약육강식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8번도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뭐라고 있죠?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 그 다음에 9번은 예, 첩첩산중 아주 깊고 깊은 산속을 뜻할 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소탐 대시 예,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담. 다음 속담과 의미를 적절하게 연결하시오. 가을 중 싸대듯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싸대듯이라는 게 무슨 싸돌아다니듯 이런 뜻이에요. 가을에 스님을 뜻하는 중이에요. 스님들이 막 싸돌아다니듯 막 이런 뜻이에요. 왜요? 가을에 스님들이 왜 막 여기저기 여기 바쁘게 싸돌아다닐까요? 시주하러. 근데 가을에는 추수를 끝내고 나니까 집집마다 쌀이 좀 다른 때보다는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타서 시주하러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계절에는 시주하러 다녀도 양식이 없는데 시주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마 타고 옷고름 단다. 가마 타고 옷고름 단다. 옷고름을 달고 그 다음에 가마를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뜻이죠. 좀 서둘러서 옷 제대로 차려 입고 출타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이렇게 되죠. 앞에 가자니 태산이고 뒤에 돌아서니 또 뒤에도 산이에요. 앞뒤로 꽝꽝 막혔죠? 네, 막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4번에 가난도 비단가난 이렇게 되죠.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가난한 척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비단이라는 게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속담에 나오게 되면 좋은 것을 뜻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여도 몸을 함부로 가지지 않고 본래 지체와 치통을 더럽히지 않는 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업한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는 비싼 걸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닌다라니까 못 보는 차예요, 차. 왠지 아세요?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빌리러 어디로 가죠? 은행 가잖아요. 네, 은행 가는데 소형차 타고 가면은요, 은행장, 지점장이 안 빌려줘요. 비싼 차를 타고 가야지, 쟤 뭐래도 있구나, 잘 나갈 애구나.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자기 형편보다도. 네. 그 다음에 가을비는 장인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라는 것은 가을비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다. 금방 왔다가 금방 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비는 장인의 나룻 밑에, 나룻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요. 여기 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털 있죠? 수염 있죠? 얘를 말을 하는 건데 얘 표준어를 좀 알아두세요. 구레나룻이 되겠어요. 구레나룻.
이게 표준어예요. 구레나룻. 구렛나루가 아니라 구레나룻이 표준어인데, 하여튼간 저기에서도 긋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내리는 거겠어요. 얼마나 조금 내리고 얼마나 금방 그치는 거겠어요. 그렇죠? 장인의 요 구레나루에서도 그치기를 기다린다 하는 거니까.